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 대출은 그냥 다 똑같은 대출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신용대출과 어떤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죠.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예 대출을 약간 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빌리는 거를 엄청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무조건 갚아버려야 돼요. 근데 통계로 봐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빚 국가죠. 빚으로 쌓여진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출 구조를 보면은 전세 대출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쌓는 구조니까 사실상 자산의 버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출을 안 받고서는 사실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당연히 중개사님들도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 본인도 대출을 만약에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다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손님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대출과 친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기본적인 건 일단 이 종류의 차이가 있죠. 아까도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종류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도 사실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죠, 은행에서는. 근데 다세대,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그 안에서 아파트는 안 그러겠지만 일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또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주택으로 간다. 그럼 뭐 이게 상가주택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생숙인지 구분상가인지 뭐 완전히 또 달라지죠. 그리고 토지로 가면은 토지도 뭐 지목에 따라 또 완전 달라져요. 지역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주거용, 비주거용도 나누는데 또 그 주거용 안에서도 또 부동산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아파트 대출 받을 때 적용됐던 부분들이 내가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살려고, 단독주택 살려고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단순히 또 이게 아파트가 더 좋으니까 잘 봐줘요라고 하기에는 단독주택인데 땅이 겁나 커. 그리고 싸게 사. 그럼 대출이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지역별 차이는 이게 뭐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런 것들도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 안에서냐, 서울 밖에서냐도 있지만 실무에서 진짜 어려운 건 그건 이제 기본적 차이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구 안에서도 다르다. 그래서 종로구와 중구는 대출이 달라요. 똑같은 우리은행에서도 가면은 종로는 뭐 LTV를 70%를 봐줘. 근데 중구는 50%밖에 안 봐줘. 왜 안 봐주냐? 종로가 낙찰이 더 잘 돼. 경매를 진행하면 한 번 정도 유찰되면 대부분 되는 거예요. 회수가 돼, 은행에서. 리스크가 적죠. 근데 중구는 좀 더 유찰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구는 50에서 55% 정도밖에 안 봐줘요. 집합상가 같은 경우. 근데 종로구는 아직도 70%를 봐줘요. 뭐 시기 좋을 때 뭐 80%도 봐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경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 부동산이랑 지방 부동산이 다른 것처럼 또 서울 안에서도 부동산 다르죠. 우리 뭐 구분상가가 나왔는데 어디 뭐 은평구 구분상가와 홍대 구분상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게 시시각각 변한다. 그 시시각각 변하는 거는 공매 매주 있고 뭐 경매는 매달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은행에서는 야, 요번에 내가 대출 실행시켰는데 거기 계속 유찰돼서 나 원금 손실됐어. 이러면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어렵다. 중개사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은행별로 차이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런 질문 많이 안 하시겠지만 뭐 주거래 은행에서 받으면 더 잘해줘요. 뭐 이런 것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가 상관이 없는 거지 나중에 금액이 커져. 내가 건물을 살 거야. 법인이 대출을 받는데 그 법인 대표가 주로 쓰고 있는 은행에서의 어떤 실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인 대출을 받는데 내가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이 안 좋아. 그러면 이 기업 대출도 안 나갈 확률이 되게 커요. 반대로 이 법인은 신생법인인데 이 대표가 우리 은행에서 뭐 전세 대출도 받았었고 카드도 쓰고 막 이래. 그러면 이분이 주부여도 대표이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대표이사인데 주부야. 소득이 없어. 그럼 또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교육할 때 들었지만 소득만으로 내 신용을 증빙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로 증빙을 하는데 그런 게 내가 주거래은행을 뭘 쓰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로 통장 혹은 카드 이런 신용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것도 오래 썼으면 그냥 계속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을 완전히 분리를 하는 영상들도 많죠. 아, 상관없어요. 이러는데 상관 있다. 오히려 본인이 신용이 없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집단 대출을 받을 때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한 부동산을 어디서 더 잘 취급해 주냐 이런 거는 뭐 신용이랑 상관없이도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 관리는 다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용이 안 좋아졌을 때 높이는 방법들 혹은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어떤 신용에 대한 작업들도 사실 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제 또 실무에서만 아는 내용들. 우리 은행에서 농협이랑 아닌 농협이랑의 구분은 잘 하시잖아요. 그냥 사실 그건 어렵지 않죠. 농협 봤는데 은행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1금융권 은행인 거고 농협에 은행에 안 써 있어. 그러면 그냥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만든 농협인 거죠. 요건 어렵지 않고 우리가 수협이라는 거는 들여봤죠. 수협이 PF 대출할 때 항상 나오는 애들이고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유명하죠. 제가 그 상담 많이 하거든요. 분양잔금 못 치르신 분들 망한 거 상담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은행이 이제 수협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은행권에 뭔가 내가 뭐 협조 요청 같은 거 하면은 수협은 이제 빠져요. 그래서 뭐 자산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압류가 당하는 상황에서 이 뭐 1금융권은 한번 압류 신청을 넣으면 뭐 그것도 개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은행을 다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뭐 압류가 1금융권 3개를 거는데 뭐 수협은 빠진다거나.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불자들이 이상하게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수협을 많이 씁니다. 이제 와이프의 1금융권의 통장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수협 통장을 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협 통장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수협 통장을 쓰기도 불편하고. 근데 수협 통장을 쓴다는 거는 뭔가 본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자산이라던가 신용 활동들을 1금융권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협을 쓴다. 자산을 빼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쓰시면 그래도 카드 정도 쓸 수 있다. 통장이랑 그런 거. 그리고 사람별 차이는 뭐 당연히 있겠죠. 이게 소득이 뭐 높은지 낮은지도 있을 거고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인지 대기업인지 자영업자가 서러운 게 진짜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대출도 옛날에는 자영업자들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나보다 훨씬 더 소득은 적은 뭐 공무원들 그리고 아니면 대기업들 이런 데는 잘 나오죠. 소득은 낮은데. 이제 그거는 신용 점수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자기 800점, 900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내주는 정보들 보면은 거기에 뭐뭐 보내줘요. 건강보험 같은 거, 4대 보험 정보 보내주고 그리고 내 소득 정보 입력하고 내 자산 정보 입력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하나하나가 다 내 어떤 이 대출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도액은 소득이랑 연동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는 나의 어떤 신용 레코드, 내가 뭐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그래서 소득이 엄청 낮은데 막 900점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소득이 엄청 높은데 뭐 500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둘이 연동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쉬운 얘기고 요게 어렵죠. 사업자별 차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 사업자와 이제 법인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 안에서도 업종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흔히 가장 불리한 업종이 뭐예요? 세금과 대출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제일 취약하죠. 그리고 저도 옛날에 기업할 때 뭐 사회적 기업을 하든 일반 벤처 기업을 하든 거기에 부동산 업이 들어가면 벤처 인증이 안 된다거나 벤처 인증 혹은 신용 관련된 대출들이 기본적으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은행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자금을 풀 때 어떤 업종들은 제외시키라고 나와요. 뭐 당연히 유흥이나 뭐 도박 이런 건 당연히 다 안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업도 그 중에 하나로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고 보면 창업 대출을 받을 때도 내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받는 거야. 특히나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제 중개업도 초반에 중개업 등록하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중개업은 자영업에서도 사실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오픈하고 간판 달면 심사해 주겠다고 하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F&B 업종들 사실 시설업들은 은행에서 웬만하면 대출을 잘 해줬어요. 왜냐면 이거를 해놓고 그냥 망하진 않잖아요. 특히나 모텔 같은 경우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대출을 해주면 잘 안 망하죠. 그래서 대출 잘 해줬는데 요즘에는 음식업 같은 경우도 창업을 네가 다 해서 오면 내가 창업 대출 해주겠다. 창업 대출 돈이 없어가지고 받는 건데 다 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보증 관련해서도 이 보증이라는 기본 개념이 다 이 창업 대출이 보증 대출이잖아요.
이 보증의 기본 개념은 시장에서 이 업종이 잘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증 요율이 달라지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길수록 요율도 올라가고 혹은 이제 아예 이거는 리스크가 더 커.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민간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방공제 안 받으려고 받는 보증도 있어요. 그거는 똑같죠. 경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공제만큼 빠져야 되는데 그럴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방공제 관련된 보험들이고 그냥 뭐 이런 방 여러 개짜리 사시는 경우 말고 내가 집 한두 개 정도 사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대출 좀 준다. 뭐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대출 보증이고 그리고 다른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의 보증들이든 자영업자들 보증이든 사실상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받아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중개업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받아서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대출을 끌어올린다는 건 사실 그런 거죠. 안 되는 업종은 빼고 잘 되는 업종을 넣고 그리고 잘 되는 형태로 내가 기업을 구조를 만든다거나 신용의 구조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기업 대출을 활용하기 좋은 거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2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만들면 2살 때부터는 신용을 되게 좋게 봅니다. 신용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 독자적으로 신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사실은 되게 인위적으로 신용을 좋게 만들기도 유리하죠. 이 법인 같은 경우. 그리고 공부할 때도 봤겠지만 법인의 어떤 이 재무제표랑 장부는 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작성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 뭐 DTI다, DSR이다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건 결국엔 내 소득이 높아야지만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내 소득이 뭐 월 뭐 1억씩 받는다 그래도 한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뭐 100억, 200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살 때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뭐 매매 사업자가 있고 가장 사실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대출이죠. 기업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상 개인의 신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출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 대출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볼 때 기본적으로 보는 두 가지는 신용이랑 담보를 보잖아요. 근데 기업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볼 때는 사업성을 봅니다. 한마디로 판타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당자랑 얘기 잘해가지고 내 판타지를 잘 믿어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은행이랑 강남에 있는 어떤 업자가 뭔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판타지를 믿어줄 확률이 웬만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돈 꾸러 가면 되게 을처럼 가지만 사실 우리 이런 부동산 관련된 대출에서는 사실 고객이 갑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을 은행에서는 주요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에서 조금 더 은행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 받으러 가면은 누가 나오죠? 창구 직원이랑 만나는 게 아니죠. 기본이 거의 부지점장 정도는 나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집에 가면 문자나 전화로 결과를 알려줘요. 그런 어떤 서비스니까 잘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뭐 번호표 뽑고 앞에서 1시간 기다려가지고 뭐 통장 만들고 이런 거랑은 다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기업 창구는 또 따로 있죠. 기업 창구 어디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독대하면서 가끔 이제 지점장도 나오시기도 하고 커피도 좀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우가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업이 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대표님이 우량한 기업을 갖고 계시다가 새로 만드신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 모레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대출만 이해하고 계시죠. 대부분 중개사님들이 개인 대출 많이 했으니까.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잘 공부하시고 실제로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주는 정책자금 대출은 무조건 써야 돼 사실. 엄청나게 저리고 거의 이제 초반에 한 3천에서 나중에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또 자영업자분들 받을 수 있는 대출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그걸 가져다가 이상한 데 쓰면 안 되겠지만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내가 벌어서만 뭐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기업으로 가면 더 많죠. 기업으로 가면 대출이 훨씬 더 많고 금액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판타지를 쓸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충무로 같은 경우는 영화 관련된 산업을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도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 활성화 펀드라고 기획재정부랑 이제 강원도 도랑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생각 잘 한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고양이가 있나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정권. 이건 저도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책과 경기나 혹은 금융 상식 붙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이제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한번 너희 활성화시킬게, 한번 제대로 사봐. 그런데 오히려 시장이 죽어버린다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고 이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나는 일단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사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역행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까지 많았죠. 서민 정부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오히려 막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막 지금 우리 현행 정부는 본의 아니게 뭔가 자꾸 시장이 침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권이랑 차이가 있는데 물론 정권이 결국 방금 말한 것도 루틴이 있죠. 잡으려고 할수록 부동산은 사실 도망가고 안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위축되고 이런 게 항상 적용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역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역행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기업 대출 같은 거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걸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는 걸 잡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기업의 뭔가를 활용할 수 있으면 남들이 다 대출 안 나올 때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잘 보시고 정권은 부동산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부동산이 뭔가 이렇게 서민 정부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달라지겠다. 시장은 무조건 달라져요. 이 정권이 달라지면 무조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는 거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뀌고 나서 뭔가 판도를 보려고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죠. 그래서 직전이랑 직후가 또 달라질 거다라는 거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별 차이는 아까 경기의 차이도 있었지만 사실상 연초와 뭐 연말, 뭐 월에서도 월초와 뭐 월말 뭐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연초와 연말 정도가 될 텐데 항상 우리 모든 재무제표의 기본은 연말이 되면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정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12월에는 사실상 기업들이 거래를 거의 플렉스 다 하고 이제 12월은 거의 이제 뭔가 정돈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기업들이랑 뭔가 B2B 영업하고 그러면 12월에는 뭔가 일을 안 하는 느낌이잖아요. 일을 안 해. 1월에 또 미친 듯이 하지만 12월에는 일을 안 합니다. 12월에는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쓰는 것도 어렵고 이미 다 재무제표는 거의 다 써져가지고 이제 정산해서 그냥 신고할 일만 남은 거예요. 반대로 이때 뭔가 잉여금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11월에 잉여금이 많이 남은 기업들은 부동산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용으로 이만큼을 한 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이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10월이랑 11월 사이에 어떤 기업 담당자들이 와서 뭐 사겠다고 하는 거는 실수요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기업들이 많이 사고 팔기도 많이 팔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적자를 냈어 올해. 근데 부동산이 있네?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래? 야, 그거부터 팔어. 아니면 경매나 공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자산을 정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시기니까 잘 보시면 되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서민들한테 혹은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주는 부분이 사실 되게 뭐 티끌모아 태산처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은행의 어떤 주수입원은 기업 대출이죠. 그럼 기업 대출을 결국에는 한도액이 있는데 이 한도액을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이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등급의 기업에 내가 대출이 뭐 1억이 나갔어.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안 쌓아도 돼. 근데 B등급에 나갔어. 그럼 대손충당금을 뭐 조금 한 뭐 10% 쌓아. 근데 D등급에 나갔어. 뭐 정크등급에 나간 쓰레기 기업에 나간 거야. 왜냐면 은행에 돈은 지금 많이 쌓여 있어. 대출을 나가야 돼. 그럼 더 이상 이제 좋은 기업들은 다 해줬어. 근데 이제 정크가 와가지고 나 사업이 판타지가 너무 좋은데 한번 가보자라고 해. 그럼 리스크가 높은 기업과 사업일수록 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나중에 은행에서 총 결산을 연말에 볼 때 이 자금은 사실 손실이 났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쌓일수록 사실은 나중에 자신들의 은행의 실적들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당연히 신용이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몰아주고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정크든 뭐든 나는 지금 은행에 이거 집행 안 하면 내년도에 내가 집행을 많이 해야 은행에서도 본사에서 막 돈을 내 지점에 많이 내려줄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내려주는데 내가 실행을 못 해가지고 막 돈이 남아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실행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우량한 애들한테 많이 해줘서 약간의 여력도 있어. 그러면 연말에 가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기업들도 그런 남은 돈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뭐가
은행에서 좀 여력이 남은데 찾아가지고 혹은 지점장이 좀 친하면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기업들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이 1금융권, 2금융권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여러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저 사회적 기업 할 때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데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대신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거는 의학이면 의학 쪽도 있을 거고, 영화면 영화 쪽도 있을 거고, 다 그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처에서 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런 펀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거의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를 붙여주면 그 관련된 예를 들어 아까 도청이 있으면은 도청에서 얼마 붙이고, 혹은 내가 뭐 영화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의 부처들이 또 붙이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펀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거는 개인들은 못 받으니까 무조건 기업화를 시키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기별 차이는 뭐 이거는 그냥 경기가 좋냐 안 좋냐의 차이인데 흔히 이제 뭐 어제도 뭐 팔러 오시는 분들, 사러 오시는 분들이 같은 경기인데 항상 서로 파는 사람은 경기가 이러니까 더 비싸게 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나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이제 거래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부동산이랑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도 여기서 중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제일 안 움직일 때는 이도저도 아닐 때 제일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중개사님들도 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개업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지만 임대차는 당연히 영향이 있죠. 사람들이 뭐 창업을 안 하고 이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로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망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망한 사람들이 던지는 거 싸게 사면 여기서만 봐도 예를 들어 이 집합상가가 있는데 누구는 분양가에 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망한 사람 거를 한 5천만 원 싸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싼 월세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내 부동산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사이클이 이렇게 뭔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라는 의미는 부동산이 사실은 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죠. 누군가 망했겠지. 고점에 산 사람들은 망해서 저점에 누군가 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부동산의 사이클을 봐도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잃은 사람 거를 사는 사람은 버는 거죠. 그리고 까는 사람 걸 산 사람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망할 거고. 그래서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 사도 성공하는 시즌이 한 근 3년 또 아니고 한 근 2년 작년에 힘들었고 그 전에 한 2년은 뭘 사든 됐죠. 근데 이제는 잘못 샀다간 진짜 패가망신한다. 부동산이 패가망신으로 직결되는 이유는 누구나 영끌을 하기 때문이죠. 돈이 뭐 10억 있는 사람은 또 10억을 영끌하시고 100억 있는 사람은 또 100억을 영끌하시고 항상 이 최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항상 우리가 9개 성공해도 하나에서 망하면 거의 날아가는 게 이제 부동산이니까 잘 공부하시고 항상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매물 받으시면은 싼지 비싼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판단을 못 한다. 그러면 상담이 어렵죠. 그래서 대출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볼 줄 아는 눈을 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싼 부동산을 잡았으면 대출은 무조건 잘 나와요. 왜냐면 감정가가 뭐 10억인데 싸게 나와서 7억이야. 그러면 여기는 대출이 90%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잘만 설계하면은 내 신축하겠다 그러면 뭐 150 이렇게 나와요. 어제도 우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업자가 자기한테 와서 대출이 130%가 나온다 그랬대. 자, 130%의 대출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130%의 대출이 무슨 말인지는 알까? 130%의 대출은 뭘까요? 토지에 건물도 있는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그걸 받아버렸을 때 같이 엮어가지고 받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관점이지만 오히려 대출이 더 안 나오죠. 위쪽에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다르면 지상권이 걸려있다 이러면 대출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뭔가 부동산을 살 때는 구분을 해야죠.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토지가 엄청 싸. 그러니까 토지가 사실상 훨씬 큰데 토지가 사실상 전체 금액이 싸게 나왔어. 그러면 10억인데 보니까 토지가 사실 한 8억 정도네? 그럼 토지에 있어서는 내가 담보를 100%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쓸만해. 그러면 건축물에서는 100%까지 안 잡아주죠. 건축물이니까 내가 한 60%? 이 정도 잡아줄게. 그럼 합치면은 16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80%, 뭐 건축물에서 70%, 뭐 60% 이렇게 잡아줘서 합치면은 전체 사업비의
한 150% 정도가 대출이 나오는 거고, 옛날에는 뭐 180% 정도 대출이 나와서 토지 매입비랑 건축 이거 짓는 값 해서 180%를 대출로 맞춰놓고 한 20%에서 10% 혹은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를 넣을 거니까 10% 혹은 5%만 있어도 부동산 시행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사업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딱 부동산을 받았을 때 땅이 겁나 큰데 건축물은 작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대출이 잘 나오겠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신축을 안 했을 때는 졸라 힘들겠구나. 왜냐면 땅은 크니까 가격은 비싼데 건축물이 작으니까 월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같은 라인에 매물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건물이 600평 정도가 올라가 있고, 하나는 건물이 1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개는 땅 크기는 똑같은데 둘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뭐 짓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더 작은 애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600평짜리 지금 짓는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 해도 3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항상 중개하시면은 혹은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땅과 건축물을 발라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